안녕하세요. 자, 지안에듀 최기봉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저희는 행정학 총론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론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물론 빠진 부분도 있고 제가 조금 압축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 좀 뺐어요. 물론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닌데 빼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총론 파트는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이해하는 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단지 지금 강의부터 정책론을 들어갈 텐데, 이 정책론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근데 총론이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학습 구조화 기법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조화 시켜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총론부터 활류론까지 한 번 더 목차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목차 보이죠? 자, 총론, 두 번째 정책론 오늘 배울 겁니다. 세 번째 조직론, 네 번째 인행론, 다섯 번째 재무행정, 여섯 번째 지방자치, 일곱 번째 활류론하고 했는데, 스토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계속하면 너무 지루해.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외웠을 거라 믿습니다. 이 스토리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1장부터 7장까지 이러한 큰 파트가 있더라, 이거를 잘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번에 얘기했죠. 폴더 기법 또는 트리 기법. 자, 그래서 총론은 6절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뭐 행정 가치부터 시작해서 행정 이론의 발달사까지 끝났는데, 제가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제 다 촬영을 끝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오늘 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날짜 안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론 뭐를 할 거냐면 정책론의 기초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약간 좀 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흥미를 가지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얘기를 했지만 기초가 무너지면 뒤에 심화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모든 이론이 다 틀어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총론에서 뼈대를 만들었죠. 우리 그 행정학을 해석하는 행정학을 해석하는 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를 세웠고 건물을 세운 거지. 거기에 콘크리트를 이제 쳐야 되는데 그 콘크리트를 아무거나 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지? 그거를 속된 말로 공굴이라고 하죠. 일본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조금 여러분들 집중을 위해서 썼으니까 이 사람 왜 이론을 얘기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정책론. 이 정책론에서 근데 그 콘크리트를 바를 때, 그러니까 정책론에서 살을 바를 건데 콘크리트를 바를 때 아무거나 막 바를 수는 없잖아. 그지? 막 아무거나 발랐다가는 잘 생각해봐요. 무너져요. 부실공사죠. 콘크리트가 불량이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책에서 배우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은 해라. 반복적인 과정이니까 이렇게 뭔가 책임을 정해서 해라. 책임은 네가 져라. 또는 이런 것들은 정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의 본질이니까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책론. 자, 총 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지? 미안합니다. 자, 첫 번째 1절 정책이란 무엇인가, 이걸 배울 거고, 2절 정책 이제와 정책 목표를 배울 겁니다. 3절 정책 분석과 미래 예측인데,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들었던 게 있어.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미친 듯이 나왔었어. 한번 뭘까? 네, 델파이 기법 여기서 나옵니다. 미래 예측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왜 델파이가 여기서 나오는지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5번째 정책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6번째 정책 평가와 한류는 어떻게 하는지를 하는데, 원래 이게 7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획까지가 7절인데 기획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뺐어요. 기획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2장 정책론 제1절 정책과 정책과의 본질, 이게 줄이면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거죠. 혹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적어드릴게요. 자,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죠? 요겁니다. 요거랑 통하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글씨를 잘 쓸 건데, 이거 글씨 좀 못 쓴다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악필 안 보여드리려고 글씨를 제대로 쓰기로 했어요. 자, 다음 강의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정책과학의 특성과 본질,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 있어야 될까? 정책이란 무엇인가가 떠올라야 되고, 정책이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무엇을 정하는 거, 반복적인 과정을 정하는 거, 해야 할 거를 정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정하는 거, 두 가지를 정하는 거죠. 자, 레스럴 정책과학, 폴리시 사이언스란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설명하고 정책 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탐색 수집하여 그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정책 역사잖아.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 그냥 요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합한 게 그냥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하나의 프로세스를 돌아가는 것들 그거 그냥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고, 두 번째 들어. 자, 보다 나은 최적 수준의 정책 결정을 위하여 그 방법, 지식체제, 상위 정책, 메타 폴리시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들어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초합리성. 이거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자, 아이고 악필 안 쓴다고 했는데 또 악필이 됐네. 자, 초합리성. 초합리성 다른 말로 뭐야? 두 글자.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이거. 자, 이게 뭐냐면 합리성. 합리성이 뭐죠? 그냥 이성적인 인지의 기능이지.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합리성은 그 이성을 뛰어넘는 거지.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이성을 뛰어넘는 거니까 뭔가 초월적인 게 개입하지 않을까? 그 초월적인 거, 사람한테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게 뭐야? 직관이지. 그래서 이 초합리성을 다른 말로 하면 정책 결정자 또는 악필이네. 미안합니다. 제가 원래 글씨를 못 써요. 또는 정책 집행자의 직관이라는 거죠. 이 직관이라는 거, 직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책 집행자가 직관이 없다면, 만약에 들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직관이 없다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선 이런 걸 딱 해야 되는데 저러저러한 상황에선 이런 걸 못한다. 이런 합리성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가치는 다 배제를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야? 지금 배웠죠? 집행과 결정을 동시에 하는 거잖아. 집행과 결정을 동시에 하게 되면 가치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해 라스트얄에 따르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치를 배제하겠대. 그러면 결정을 잘 못할 수도 있겠네. 이걸 염려해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초합리성. 드론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책 결정자,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책 집행자도 솔직히 직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정자들이 이 직관이 없다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또는 옳고 그른지까지는 아니고 뭐가 올바른 가치인지를 판단을 못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정책도 솔직히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추구를 하는 거잖아. 나라는 공익을 위해서 추구를 하는 거고, 공익이 올바른다, 좀 더 크게 보면 공익이 올바른다는 걸 볼지를 못하는데 어떤 게 올바른 건지를 판단을 못하는데 과연 이 드로라는 사람은 그 정책 결정자는 정책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으며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에요.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갔는데 쉽게 그냥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드론은 초합리성, 즉 직관을 중요시했다. 요렇게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정책과학의 연구 대상 뭘까요? 정책과학이 어떤 걸 연구해야 될까? 자, 정책 의제. 사회 문제가 공식적인 정부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정책 의제라는 얘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사회 문제가 어떤 과정을 타고 나서 정책 의제화가 되는데, 이 정책 의제화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걸 정책 결정자한테 얘기를 해. 근데 그 정책 결정자가 이걸 딱 봤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야. 반복되는 문제고 좀 문제 자체의 범위가 커. 그러면 그 정책 결정자는 이걸 의제화 시키겠죠. 봐요. 반복적이면서 큰 거야. 그 다음에 과거에 이미 한번 일어났던 것들, 반복적인 거야.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정책 의제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울 텐데, 어떻게 의제화가 되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 건지 그 뒤에 이론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자, 두 번째, 정책 결정.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탐색, 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 자, 결정은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정책 결정은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다. 자, 문제를 선택하는 단계 아닙니다. 문제는
의제죠. 이거 많이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왜? 이거 서술형으로 내면 이렇게 내. 정책 결정,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 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라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조금 인지하고 의지화시키는 단계다.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헷갈리겠지, 약간? 저는 솔직히 약간 헷갈리네요. 헷갈리면 안 돼. 세 번째, 정책 집행.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단계인데, 자, 이 구체화 중요합니다. 구체화시키는 거야. 집행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지 결정해서 구체화시키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해. 집행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지 결정해서 구체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단어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평가. 정책이 집행된 결과를 정책 목표나 비용에 비추어 검증하는 관계인데, 자, 비용에 비추어 검증하는 관계. 자, 이거 무슨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또는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죠. 뒤에서 배울 겁니다. 비용 편익 분석, 자, BC 분석이라고 하고 비용 효과 분석 BE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안 할 거고 그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 약간 경제학적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테마로 빼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정책의 주요 과정과 연구 대상 보시면, 자, 봐요.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 설정이 돼. 그럼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되고, 그다음에 대안의 최종 선택을 해서, 대안의 탐색 평가를 해서 대안의 최종 선택을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책 효과를 분석을 하고, 다시 또 여기서 효과를 분석하고 똑같이 환류를 시키는 거야. 환류가 뭐라고? 되돌려서 받아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이게 피드백이죠. 자, 봐요. 그죠? 되돌려서 똑같이 받아친다는 뜻인데 이 환류가 정책에선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정책을 결정자라고 칩시다. 제가 무슨 정책을 집행했는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A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B라는 방향으로 가고 C라는 방향으로 가. 자, 그러면 봐요. 나는 분명히 D라는 방향으로 가야 돼. 계속 이게 환류가 안 일어나면 그냥 D라는 방향으로 쭉 간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돈 낭비되겠죠. 세금 낭비되고, 그 다음에 구성원, 또 사회 구성원,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만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관료가 되는 거야. 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환류가 정말 중요해요. 정책 환류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필요가 없고 나중 기본 이론에서 한번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되면 자, 정책 의제는 대안을 탐색 평가를 하고 대안을 최종 선택을 해. 그래서 정책 효과 분석을 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지 BC 분석, BE 분석인데 BC가 베니핏 코스트 분석, 베니핏 또 이펙티브니스 분석, 비용 효과 분석 이렇게 해서 정책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효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갖는지 그걸 분석을 하고 다시 사회 문제를 또 돌리는 거야. 문제가 잘못되면. 계속 이런 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면 순환이죠. 피드백도 일종의 순환 또는 환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정책의 본질과 요령. 자, 정책의 개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정책이란 무엇인가를 들어갈 건데, 자, 정책의 개념. 일반적인 개념. 자,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래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행동 방안인데 여러분 이 얘기 너무 어렵지? 자, 공익을 추구하면서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행동 방안입니다. 그냥 정부가 이거는 공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해서 방안을 내놓은 게 바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말이 틀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맞죠? 자, 그다음에 이거를 주장한 학자들, 정책이란 무엇인가를 주장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데이비드 이스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뭐 투입 한류 과정 그런 게 해서. 자, 정책을 체제로서 투입에 대한 산출로 본 겁니다. 자, 정책이 뭐냐? 인풋. 자, 인풋을 하면 나중에 아웃풋이 나올 거야. 정책이라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본 게 데이비드 이스턴입니다. 자, 세 번째, 러셀. 아까 배웠죠? 목적 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인데, 자, 목적 가치가 뭐냐면 이거예요. 공익을 추구하는 가치. 목적 가치죠. 목적이 있는 가치. 그다음에 실행을 투사한 거지. 자, 네 번째, 들어. 매우 불확실하고 복잡한 동태적 상황 속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익의 구현을 위해 만든 미래지향적인 행동 지침이야. 무슨 소리일까? 나 이거 잘 이해 안 되는데. 들어. 아까 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초합리성. 직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우 불확실하고 복잡한 동태적인 상황 속, 동태적은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행정학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용어 정의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렇죠? 동체적 상황 속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익의 구현을 위해 만든 미래지향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자, 미래지향적인 행동 지침. 여기서 와야 되는데 여러분 듣기에. 자, 미래지향적인 거. 물론 연구에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대다수가 미래. 내 앞에 미래 예측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 예측은 가능하지. 하지만 이 미래지향적인 행동 지침이야.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걸까 들어가 얘기한 거? 아니지. 앞에서 들어는 분명히 초합리성을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초합리성은 직감이라고 했어. 그러면 공익의 구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감을 발휘하세요 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초합리성을 발휘하세요. 그럼 그게 미래지향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들어가 주장한 말에 따르면. 자, 그냥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책의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자, 뭐 이스턴, 라스웰, 드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행동 방안들 또는 방안들 이런 걸 다 정책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죠. 철골 구조 목차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목차 얘기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철골 구조를 딱 세우고 총론에서 구조를 세우고 거기서 정책에서 살을 붙여야 되는데 그 살을 아무거나 붙일 수가 없잖아.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그 콘크리트 아무거나 쳤다간 부실공사죠. 정책도 똑같아. 그래서 정부가 정해주는 거야. 요거 요렇게 해라. 요게 좀 정책 문제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결해 봐라. 내가 책임질게. 정부가 책임질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릴까요? 아니죠? 자, 정책의 본질과요. 두 번째. 자, 정책의 구성 요소. 야,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왜? 이거 그냥 단답식으로 나와. 다음 중 정책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4개 사지선다잖아, 우리. 사지선다인데 하나 빼놓고 뭐 목표 다른 말로 바꿔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목표 다른 말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수단 다른 말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대상 다른 말로 바꿔놓고 내요. 실제로 그래요. 쉽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쉽게는 안 나오고 요 정의는 정확히 아셔야죠. 자, 정책의 구성력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표, 대상, 수단이 있어야 돼. 봐봐. 정책 목표가 있잖아.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 수단을 하면 어떤 대상을 해야 될지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는 거꾸로 해볼까? 대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면 이거에 따른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 수단. 지금 이해돼요? 어떠한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단이 필요해. 그러면 나오죠. 목표, 대상, 수단.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자, 정책 목표. 정책을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으로 정책의 존재 이해가 됨. 자, 바람직한 상태. 이게 뭐야? 정부 입장에선 공익이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정책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면서 당위적이고 가치적이면서 규범적 성격인데 자, 이 주관적 왜 들어갈까요? 정책 결정자들은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하죠. 하지만 직감이 개입하게 돼. 그치? 직감이라는 아니면 자기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하게 돼. 왜? 거의 100% 그렇죠. 자기는 이렇게 해본 걸 봤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거야. 이거 주관적 이론인 거지. 그래서 B로 갑시다. A라는 걸 가려고 했는데 B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자가 결정해버리면 그냥 결정자가 따라야 돼. 밑에 뭐 하부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 주관성을 띠는 거죠. 그리고 원래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수단.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자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자, 아까 얘기했죠. 대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야 될까? 방법이죠. 그죠? 그 방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이 수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대로 안 정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법을 제대로 안 정하면 산으로 가. 나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 정책에서 콘크리트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상한 콘크리트를 쓰는 거야, 이 사람이. 난 그거 구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이 구매하지 말라는 걸 정해주지 않으면 공사 담당자는 구매하지 말라는 걸 구매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책임도 모호해져요. 그죠? 방법을 제대로 정해줘야 누군가가 책임지는 건 정확한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수단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정책 대상. 대상. 얘기했죠? 대상을 정해야 된다고. 대상은 원래 여기 첫 번째 들어가 있어야 돼. 왜? 대상을 정하고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는 거거든.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집중도를 위해서입니다. 자,
정책 대상.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 집단으로서 비용 부담 집단, 희생자나 이익 향수 집단, 수혜자를 말한다. 자, 정책 고객 내지는 정책 환경에 해당한다는데,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비용 부담 집단, 희생자 또는 그냥 이익 향수 집단, 향수 집단도 이거 얘기 어려워, 그지? 그냥 이익을 취하는 집단, 그냥 수혜자. 대상은 그냥 비용 부담자, 희생자 또는 그냥 수혜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래요? 대상을 정해야 목표를 잡고 이 사람들한테 뭘 뜯어낼지 뭘 줄지를 정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정해줄까? 수단, 방법. 자, 다시 한번 대상, 목표, 수단입니다. 대상을 정해야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 대상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지, 어떤 수단을 쓸지가 중요한 거죠. 자, 넘어갑니다. 정책의 단계별 구성 요소. 자, 봐요. 투입, 산출, 그다음에 효과, 결과, 영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 이거 많이 봤지? 어디서 봤어? 투입, 산출, 효과. 다시 한번 투입, 인풋, 그다음에 산출, 아웃풋, 그다음에 효과, 이펙트야. 그지? 근데 요거 앞에 수단적 가치에서 많이 봤죠? 수단적 가치가 뭘까요? 자, 투입, 그다음에 산출, 효과. 수단적 가치. 능률성. 자, 효과성,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생산성인데 여기서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 왜일까요? 그런 개념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입, 인풋, 비용, 시간, 노력 등 투자된 자원 등을 얘기하는 거고, 효과, 이펙트, 정책 목표 달성의 결과를 나타나는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자, 산출, 정책 대상자가 제공받은 재화나 서비스로서의 정책의 1차 산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능률성이 뭐라고 그랬어?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능률성을 높이는 거 뭐라고 그랬지? 투입은 낮추고 산출은 높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비용, 시간, 노력, 이거 다시 말을 뭐라고 그럴까? 자원이네. 그지? 여기 나오네. 투자된 자원 등을 얘기하고, 산출, 정책 대상자가 제공받은 재화나 서비스의 정책의 1차 산출물. 자, 어떤 정책을 제공받았는데 여기서 그 정책에 따라서 뭐뭐가 나왔더라,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그걸 산출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능률성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의 비용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 정책 목표 달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의 변화인데, 자, 봐요. 이 효과, effectiveness, efficiency, effectiveness 어떻게 판단한다고? 목표 달성도죠. 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0명의 실업자 교육을 시켰어요. 100명의 실업자를 교육을 시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수료를 했어. 100명의 실업자 교육을 시켜서 50명의 수료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능률성 분석을 해봤을 때는 50%죠. 그죠? 근데 그 50명의 수료자 등 중에 정부는 30명을 취업을 시키고 싶어 해. 그래서 30명을 취업을 시켰어. 목표 달성도 100%죠. 이게 무슨 소리냐? 투입을 안 본다는 거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강의에도. 그죠? 효과는 그냥 총 어떠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표 달성. 자기가 목표 설정한 거에 따라서 30명이면 30명을 합격하면 100%고 30명에 20명이 합격하면 66점 몇 %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자, 결과. 정책 대상자에 나타난 최종적인 귀결로서, 자, 최종적 귀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정책 산출과 정책 결과까지를 내포하는 일종의 정책 성과 개념입니다. 정책 성과라는 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집행을 했는데 요거 1, 2, 3번이 다 결합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결과. 오케이. 다음에 5번 영향, 임팩트. 정책 산출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나 변화로서 부의 효과, 부작용, 부수 효과, 사이드 이펙트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자, 부의 효과, 부작용, 부수 효과, 사이드 이펙트. 사실상 우리는 사이드 이펙트도 어떻게 보시면 그냥 부작용이라고 보죠. 그냥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를 다 쓰이는 단어긴 한데 저희는 그냥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 20명의 취업자가 나왔다고 30명의 취업자가 나왔다고 칩시다. 아까 거기 예에서 자 100명을 교육시켜서 50명을 수료를 시켰고 거기서 30명이 취업을 했어요. 근데 정부는 30명을 합격시키는 게 목표였어. 취업을 시키는 게 목표였어.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 30명이 실업에서 해방됐네. 실업률 떨어지죠. 이런 거 사회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이런 걸 임팩트 있다고 그러는 거죠. 영향이 있다. 자,
이번 시간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정책의 단계별 구성 요소에서 여러분 솔직히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투입, 산출, 효과, 결과, 영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1번, 2번, 3번 오케이? 왜? 여기에는 수단적 가치, 행정의 수단적 가치랑 겹쳐요. 겹치는 데다가 그리고 그걸로 실제적으로 많이 비용 분석을 해요. 비용 분석할 때 여기까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영향도 솔직히 나오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보면 정책 성과 개념이라 했잖아. 여기도 뭐 결과도. 근데 정책 성과도 가치가 개입되지. 그럼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솔직히 4, 5번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숫자를 주고 아니 4, 5번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떠어떤 영향이 있고 어떠어떤 영향을 끼쳤더라 이런 단어를 줘요. 실제로 이런 문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근데 1번, 3번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높아심에서 자 능률성 뭐라고?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인데 투입을 낮추고 산출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효과성, 목표 달성도. 그냥 정부에서 30명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0명의 실업자를 취업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근데 30명 다 취업이 했네? 목표 달성도 100%. 근데 25명만 취업을 했네? 목표 달성도? 계산이 안 되네. 미안합니다. 자, 6분의 5니까 얼마요? 96%? 아닌가? 자, 다시 한번. 5, 6. 저 수학 못해요. 미안합니다. 자, 한 80% 되네요. 80%.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1번, 3번 개념은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7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8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